마음 쉼터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픈 남동생 주려고 겨우 끓인 죽 한 그릇, 시어머니는 그걸 엎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빌어먹을 식충아. 남편은 제 뺨을 때리며 당장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쳤죠. 저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설날 아침, 시댁 식구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 26,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마당 한구석에서 꽃잎을 떨구고 있는 늙은 매화나무처럼 제 자신이 앙상하게 늙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섣달 그둠을 하루 앞둔 오후, 서울에는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이 거대한 저택 안의 싸늘한 공기보다는 차라리 따뜻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시어머니 박 여사의 뜻에 따라 차례상에 올릴 떡국을 끓이고 온갖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꼼꼼한 분이셨죠. 아니, 가혹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늘 말씀하시길 우리 김씨 가문의 차례상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야 하며 파 한 조각이라도 잘못 올라가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란 그런 것이고 남편을 따라 시집왔으니 참고 인내하는 것이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육수가 뭉근하게 끓어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찬장 구석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전복을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얼마 안 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전복죽을 끓여 병원에 있는 혜준이에게 가져다 줄 생각이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내 동생. 동생은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설을 쇠러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 동생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하얀 병실에 외로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삼켜냈습니다. 저는 몰래 보온 죽통에 죽을 담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께는 향신료를 사온다는 핑계를 대고 30분만 외출해서 동생에게 달려갈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통 뚜껑을 막 닫는 순간 거실에서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끄는 슬리퍼 소리에 제 심장이 도둑처럼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죽통을 한 번, 그리고 아직 향긋한 내음이 남아있는 냄비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과도 같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냐? 이 집에 차려놓은 진수성찬이 부족해서 어딜 또 몰래 싸가려고. 저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제 돈으로 산 전복이에요. 제 동생 주려고 끓였어요. 명절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죽통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뜨거운 전복죽이 바닥의 먼지와 뒤섞여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 여사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귀를 찢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빌어먹을 식충아, 네가 이 집 재산을 빼돌려서 그 병든 동생 놈에게 갖다 바치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이 집에 시집와서 3년 동안 우리 김씨 집안 밥 먹고 김씨 집안에서 살았어. 네가 입고 있는 옷, 걸치고 있는 것 하나하나 전부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산 거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 돈이라고 말해. 저는 산산조각 난 죽그릇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생을 위한 제 작은 정성과 희망이 제 자존심처럼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감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전복이에요. 3년 동안 저는 민준 씨에게 동생을 위해 단돈 10원도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벨벳 슬리퍼를 신은 발로 제 정강이를 3번이나 냅다 걷어찼습니다.
저는 극심한 고통에 주저앉았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수치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이 천박한 것 가난뱅이 집안 출신 아니랄까봐. 바로 그때 남편 민준 씨가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의 새빨개진 얼굴만 보았습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물을 생각도 없이 허둥지둥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보자마자 심장병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몸에 완전히 기댄 채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나를 화병으로 죽여서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해. 아들아.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다리에 시퍼렇게 부어오르는 멍자국도 바닥에 흩어진 죽그릇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버릇없는 며느리 때문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어머니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달려와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넓은 주방에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는 창밖의 바람 소리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뺨이 불타는 듯 뜨거웠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엄마 잘못되면 당신 죽여버릴 거야.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년간의 부부의 정. 3년간 저는 부잣집 딸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의 체면을 위해 가난하다는 멸시를 감내했습니다. 그 대가가 고작이 뺨 한 대란 말인가? 저는 한때 목숨 걸고 사랑했던 남자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는 너무나 낯설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제게 아프냐고 묻지도 않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제 희생은 그들 눈에 어리석고 당연한 값싼 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뺨을 어루만지며 입가에서 새어나오는 피를 닦았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의 재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울거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대신 이번에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민준 씨의 따귀는 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희미하게 남아있던 부부의 정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들의 품에 기대에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보다 더 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사과할게요. 이 집에 발을 들인 것을 사과해요. 진심이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걸 사과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돌아 곧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 씨의 고함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거기 앉서.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제 손으로 직접 꽃병 하나, 커튼 하나까지 꾸몄던 방. 이제는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옷을 챙기지도 민준 씨가 사줬던 보석을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 돈 역시 제가 그의 회사에 비밀리에 투자한 돈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오직 신분증과 개인은행 카드, 낡은 휴대폰이 든 핸드백 하나만 챙겼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집 안의 공기가 너무나 숨막혀서 1초만 더 머물면 이 위선 속에서 질식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실을 지나갈 때 박 여사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인삼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도끼 어린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잘났으면 아주 나가버려. 이 집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 돌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년이랑 그 빌빌대는 동생놈이 이설을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자. 오늘 밤에 다시 기어들어와서 밥 한 술만 달라고 무릎 꿇고 빌지나 마. 민준 씨는 옆에 앉아 휴대폰만 쳐다보며 빈정거렸습니다. 미친 짓 좀 그만해.
밖에 나가서 얼어 죽고 싶으면 가. 그러고 다시 빌붙들어 오지나마. 그땐 문 안 열어줄 테니. 저는 대답 없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의지할 곳 없는 신데렐라. 저는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저택을 나섰습니다. 겨울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오히려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섭달 그짐을 하루 앞둔 서울의 거리는 한산했고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젖은 길바닥 위로 꽃잎을 떨구었습니다. 집집마다 떡국을 끓이는지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감은 해방감을 동반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동생이 입원해 있는 국제병원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에 앉아 설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을 보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난 3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전화가 연결되고 권위 있으면서도 걱정이 가득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이니? 서연이 맞니?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애써 쌓아 올렸던 강인함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부어오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돌아갈게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엄마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들려왔습니다. 돌아오면 됐다, 얘야. 엄마가 3년 동안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금 어디니? 괜찮은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흩날리는 눈발에 차창밖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하고 냉정해졌습니다. 지금 혜준이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엄마, 민준 씨 회사에서 투자금 전부 회수해주세요. 설날 아침에 그 사람들이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밖에 없게 만들어주세요. 태양그룹의 회장인 우리 엄마는 이유를 묻지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딸을 향한 어머니의 절대적인 보호와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다. 바로 처리하지. 우리 윤 회장 딸을 건드린 대가는 결코 싸지 않을 거다. 넌 동생이나 잘 챙겨.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는 빗속을 질주하며 어리석었던 3년의 청춘과 지긋지긋한 시댁을 뒤로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전화 한 통은 집 나간 딸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이자 김씨 집안의 거짓된 번영에 종말을 고하는 조종이었습니다. 섣달 그침 아침, 서울 하늘에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잎사귀를 모두 떨군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시간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은은한 향내음과 떡국 끓는 냄새가 어우러져 특유의 명절 분위기를 자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씨 집안의 저택은 마치 무덤처럼 적막하고 싸늘한 공기가 감돌며 전례 없는 비극적인 설날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 씨는 여전히 어제의 일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느 다리 밑에서 굶주리며 후회하고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헛된 체면을 차리느라 가사도우미에게 명절 음식을 다시 차리게 하고 새로운 사업 자금을 빌리기 위해 사업 파트너들을 초대할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거실에 괴종시계가 울리자마자 민준 씨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평소 온갖 아첨을 떨던 격리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태양그룹에서 방금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쪽의 심각한 계약 위반을 사유로 2차 투자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1차 투자금까지 즉시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준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크리스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투자금을 회수하다니. 그 사람들이 미쳤어? 오늘이 섣달 그들인데. 하지만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경리부장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떨렸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원금 20억 원과 위약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걸고 전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이 소파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20억 원. 태양그룹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지금의 민준 씨 회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사의 자본은 사실상 그 신비로운 엔젤 투자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외제차를 사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곳곳에 계약금을 걸어두었습니다. 이제 자금줄이 끊겼으니 그는 공식적으로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8시 30분 첫 번째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민준 씨의 휴대폰이 또다시 장송곡처럼 울려댔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자 과거 파티에서 민준 씨에게 온갖 아양을 떨던 사람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존중도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 대표, 전화했네. 태양그룹 측에서 보증 철회 공문을 보내왔다고 통보하려고 전화했네. 자네의 저택담보대출이 연체되었더군. 은행 측에서는 오늘 오전에 즉시 자산 동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네. 채무 회수를 보장해야 하니까 협조해주게. 연말에 굳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하게 만들지 말게나. 보기 안 좋잖아. 오전 9시 저택의 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새해 인사를 하러 온 손님도 꽃을 배달하러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공사 인부들과 자재 공급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양그룹이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가 부도를 내고 도망갈까봐 섣달 그 단날에 돈을 받으러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욕설과 쇠파이프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부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힐끔거렸습니다. 김민준 어디 갔어? 우리 피 같은 돈 내놔. 더 이상 재벌인 척 숨어있지 마. 집 안에서 박 여사는 조상님께 올릴 차례상에 음식을 올리다 말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소음과 넋이 나간 아들의 얼굴을 본 그녀는 허둥지둥하다. 그만 음식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접시는 산산조각 나고 음식의 붉은 빛이 하얀 타일 바닥에 핏자국처럼 번졌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그 서연이란 애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걔는 그냥 빌어먹고 사는 시골뜨기일 뿐인데. 민준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제 쫓아낸 여자가 굴러들어온 복덩이가 아니라 자신이 어리석게 걷어차 버린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섣달 그린 오후, 한 해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신성한 시간. 하지만 김씨 집안의 저택에는 치욕과 굴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가 전화를 받고 그의 호통이나 애원을 들어주면 예전처럼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희망, 아니 망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그의 뒤치다꺼리를 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길고 긴 통화 연결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제 안의 약한 마음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길까지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저택 앞에는 채권자들이 여전히 해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문 앞에 돗자리를 깔고 술과 고기를 먹고 마셨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건설 현장 소장이 메가폰을 들고 외쳤습니다. 오늘 김민준이 돈 안 갚으면 우리 형제들은 여기서 새해를 맞는다. 이 부자 동네 전체가 내 놈의 진짜 얼굴을 알게 페인트도 뿌리고 현수막도 걸어주마. 지나가던 이웃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의 부러움과 질투 섞인 눈빛은 이제 경멸과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 씨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김씨 가문의 명예와 체면은 대낮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엉망이 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침에 깨진 그릇 조각들이 여전히 치워지지 않은 채 널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가사도우미는 일찌감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싸늘한 집에는 두 모자만이 남았습니다. 박 여사는 가슴을 쿵쿵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새 밑에 사람들이 젓갈통을 들고 문 앞에 진을 치다니. 아들아, 제발 어떻게 좀 해봐. 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서 꾸미게는 하지 마라. 쪽팔려서 못 살아.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민준 씨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개입하면 부도 소식이 신문에 날 것이고 앞으로 사업길이 완전히 막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준 씨는 이를 악물고 방으로 올라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현금을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새해 세뱃돈과 선물용으로 쓰려던 돈까지 모두 간신히 5천만 원 남짓을 모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들고 내려와 채권자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며 사정했습니다. 형님들, 이걸로 우선 설세시고 명절 지나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나머지도 갚겠습니다. 제 늙은 어머니가 편안히 새해를 맞을 수 있게 제발. 채권자들은 돈을 세어보더니 비싼 국화 화분에 침을 뱉었습니다. 좋아. 네가 싹싹 비는 꼴을 봐서 봐준다. 하지만 설 지나고 갚지 않으면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사람들이 해산한 것은 해가 저물녘이었습니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것은 버려진 무덤의 정적이었습니다. 우연한 기술적 결함으로 전기도 끊겼습니다. 집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박 여사가 아침부터 사람을 시켜 준비했던 화려한 명절 음식은 이제 차갑게 식어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더듬거리며 촛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이 고통과 아쉬움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늙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입에 넣으려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애군이야, 틀림없는 애군이야. 그 서연이란 애가 이 집의 복을 전부 가지고 나가버렸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운명과 복없는 며느리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이름이 나오자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눈에 증오가 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발을 헛디딘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일으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저를 원망했습니다. 김씨 집안의 섣달그댐 저녁 식사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침묵과 원망 속에서 웃음소리는 없었고 오직 한숨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씨 집안의 저택이 어둠과 원망에 잠겨 있는 동안 저는 최고급 국제병원의 VIP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고 아늑한 방은 부드러운 노란 조명으로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이 예전 병원의 지독한 소독약 냄새를 대신했습니다. 제 동생 혜준이는 새하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새로운 치료 계획을 세운 덕분에 얼굴빛이 한결 좋아져 있었습니다. 밖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묵은 해와 새해가 교차하는 신성한 시간, 도시 전체를 어둠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침대 곁으로 의자를 당겨 앉아 마르지만 따뜻한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준이가 저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맑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누나, 올해는 여기서 설 쇠는 게 누나 집보다 훨씬 좋다. 그치? 텔레비전도 크고 침대도 푹신하고 아무도 누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동생의 순진한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저의 인내를
이 어린 동생은 모두 알고 있었고 누나를 대신해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응, 이제부터 우리 누나는 행복할 거야. 아무도 누나한테 뭐라고 못해. 넌 걱정 말고 치료만 잘 받아. 모든 건 누나랑 엄마가 알아서 할게.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고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서 불꽃놀이가 터지기 시작하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와 뒤섞인 그 목소리는 민준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웃의 전화를 빌려 제게 전화한 것입니다. 제가 자신의 번호는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당신 어디야?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숨었어? 당장 돌아와. 돌아와서 은행에 전화해서 멈추라고 해. 당신 그 은행 지점장이랑 잤지. 그러니까 그놈이 당신 말만 듣고 우리 집을 압류한 거 아냐. 이 더러운 년. 제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입에서 이 신성한 새해 첫날에 그런 저속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씁쓸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돌아볼 줄 몰랐고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남을 탓하고 모욕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지도 맞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유리창가로 다가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바람처럼 가볍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새해잖아요. 새해에는 덕담을 좀 해요. 그래야 복을 받죠. 저는 누구랑도 자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 곁에 없을 때 잠을 잘 잤을 뿐이에요. 수화기 너머에 민준 씨는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해? 너 거기서 기다려. 설 지나고 내가 너 찾아가서 가만 안 둬. 네가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마 그는 평생 이 웃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집이나 잘 지키고 나서 나를 찾을 생각해요. 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남편. 새해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만사형통을 기원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마저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병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준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야. 밖에서는 여전히 검은 밤하늘에 불꽃이 화려하게 피어오르며 새해가 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올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긋지긋한 사람들의 그림자가 없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서울 거리 곳곳에 새해 분위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고운 옷을 차려입고 세배를 드리러 가거나 복을 빌러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씨 집안의 싸늘한 저택에는 마치 초상집처럼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전기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창고에서 비상용 배터리로 작동하는 작은 텔레비전을 꺼내 거실에 두었습니다. 적막함을 달래기 위해 사람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박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파란 얼굴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슬픔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텔레비전의 설날 특집 가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새해 첫 경제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나운서가 낭낭한 목소리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소식은 국내 최대 부동산 그룹 중 하나인 태양그룹의 중대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진한 녹차를 마시고 있다가 태양그룹이라는 이름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손이 떨려 찬물이 밖으로 흘렀습니다. 그는 화면이 지지직거리는 작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붉은색 자막이 흘렀습니다. 태양그룹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 발표, 불성실한 협력사와의 모든 관계 단절 선언. 김씨왕과 건설 민준 씨는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태양그룹 관계자는 김씨왕과 건설이 자금 사용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재무보고서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룹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날씨는 혹한인데도 말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그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끔찍한 연관관계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창업을 도왔던 엔젤 투자자, 늘 익명이었지만 그의 회사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던 그 세력이 바로 그가 방금 쫓아낸 아내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정직하게 사업하라고 충고했던 일, 제가 그의 재무보고서를 수정해 주었던 일, 그리고 집을 떠나기 전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민준 씨 회사에서 투자금 회수해 주세요. 그때 그 엄마가 그가 상상했던 시골의 가난한 어머니가 아니라 태양그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윤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금 밥그릇을 제 손으로 깨뜨렸고 복덩이를 제 발로 걷어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기어왔습니다. 아들아, 왜 그러니?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 태양그룹이 뭐 하는 곳인데? 민준 씨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걔가 태양그룹 회장 딸이래요. 우리, 이제 끝났어요. 그 말은 설날 아침에 정적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어떤 겨울 바람보다 차갑고 잔인하게 설 연휴 이틀째 서울의 날씨는 여전히 혹한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도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마음속 추위만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계산으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박 여사는 자신의 며느리가 금지옥엽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군림하는 데 익숙했던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이거나 서연이가 겁을 주려고 벌인 연극일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민준 씨를 깨워 아직 압류되지 않은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몰게 했습니다. 제 동생이 예전에 입원했던 낡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내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시어머니의 위험으로 저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차는 설 연휴라 텅 빈 낡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민준 씨는 마지못해 들어가 물었지만 당직 간호사의 고갯짓만이 돌아왔습니다. 환자분은 섣달그시 오후에 퇴원 수속 밟으셨어요. 가족분들이 최고급 병원으로 모셔간다고 구급차까지 불러서 가셨어요. 차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지만 억지를 부렸습니다. 최고급 병원, 거기로 갔으면 어쨌다는 거야. 내가 걔 시어머니야. 내가 문병 갈 권리가 있어. 당장 거기로 가. 민준 씨는 긴 한숨을 쉬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국제병원이 있는 곳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시설의 웅장함에 두 모자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병동으로 곧장 들어가려 했지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말끔한 제복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누구를 찾으십니까? 방문증이나 예약이 있으신가요? 박 여사는 평소처럼 날카롭게 쏘아붙이려 했습니다. 내 며느리 찾으러 왔다. 이름은 서연이고 여기서 동생을 간호하고 있어. 비켜, 우린 가족이야. 보안 요원은 정중했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시스템을 확인한 뒤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분은 대통령 특실에 입원 중이시며 가족의 요청에 따라
최고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문객 명단에 없으시면 들여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 특실. 그 단어는 박 여사의 뺨을 후려치는 따귀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린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과 아들의 초라하고 단몰골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서연과 상류층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며 드러누우려 했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가오는 보안팀을 보고 민준 씨가 황급히 어머니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서 끌려나가면 정말 끝이에요. 창피해요. 두 모자는 회전문 밖으로 쫓겨나 깨끗한 보도블록 위에서 차가운 새의 바람을 맞으며 웅크리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보안 요원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그날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저와 제 동생이 편안하게 머물고 있는 병원 건물의 높은 층을 올려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 인생의 길가에 버려진 두 개의 먼지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 추위는 겨울의 추위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 막 맛보기 시작한 냉대와 경멸의 추위였습니다. 박 여사는 입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욕을 하는 것인지 후회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걔가 정말 부자였니? 그렇게 부자인데 왜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설거지를 했을까?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발밑에 돌멩이를 걷어찼습니다. 무력하고 처참한 심정이었습니다. 길고 숨막혔던 설 연휴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 사람들은 새해의 복을 기원하며 가게 문을 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 그날은 인생으로부터 빚 독촉장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 김 씨 집안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는 혹시 제가 마음을 바꿔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그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근엄하고 냉정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민준 씨가 권하는 차도 마다하고 거실의 금이 간 유리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철 2개를 올려놓으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저는 제 의뢰인 윤서연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 온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이혼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합의 이혼 서류입니다. 서명해 주시죠. 둘째, 이것은 당신이 지난 3년간 태양그룹의 투자금을 횡령하고 재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민준 씨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에는 원고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며 빈손으로 떠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뒤틀린 미소였습니다. 나를 협박하려는 건가? 서명 안 해. 집 나간 건 그 여자니 손해보는 것도 그 여자지. 내가 왜 서명해야 해? 변호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2번째 서류철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자세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의뢰인은 당신이 만든 유령 계약서와 허위 영수증부터 회사 자금을 당신 어머니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서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면 당신은 몇 년형을 받을 것 같습니까? 10년 아니면 20년?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날짜와 시간, 금액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거래 내역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가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아내로 무급 격리부장으로 일했던 3년 동안 저는 그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그의 마음이 변할 날을 대비해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 것입니다. 변호사는 시계를 보며
마지막 객기를 박았습니다. 제 의뢰인은 3년간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당신에게 살 길을 하나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그녀의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지면 이 서류는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태양그룹은 담보 자산만 회수하고 형사 책임은 묻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헛된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면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계단 구석에서 엿듣고 있던 박 여사는 감옥이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달려나와 책상 위에 펜을 낚아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명해, 당장 서명해, 아들아. 감옥만은 안 돼. 마누라는 다른 여자 얻으면 되지만 감옥 가면 내 인생 끝이야. 민준 씨는 어머니를 보고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았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자. 이 집의 기둥이자 왕이라고 자처했던 그의 자존심은 이제 가루처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서명이 지렁이처럼 비뚤어졌습니다. 그는 제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계산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우는 것인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에도 빚의 압박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자 상환 마감일은 오늘 정오까지. 집에는 더 이상 팔만한 값나가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는 낡았고 자동차 서류는 은행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계산하며 살아온 박 여사는 마침내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옷장 밑바닥에 깊숙이 보관해둔 자개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붉은 벨벳 천위에 그녀가 평생 모은 금팔찌, 금반지, 금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이나 장례비로 쓰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개 상자를 품에 안고 스카프로 꽁꽁 감싼 채 이웃에게 들킬까봐 도둑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시내에서 가장 큰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 때마다 의기양양하게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그녀는 상자를 유리 진열대 위에 올려놓으며 애써 고상한 척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감정 좀 해주세요. 전부 순금이에요. 몇 년 전에 사장님네 가게에서 산 거라고요. 급전이 필요해서 일부만 팔려고요. 안경을 쓴 뚱뚱한 금은방 주인은 박 여사를 힐끗 보더니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은방의 밝은 조명 아래 황금빛 보석들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제 살이 뜯겨나가는 듯한 아쉬운 눈빛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은 가장 큰 팔찌를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살피더니 작은 줄로 뒷면을 살짝 긁었습니다. 끼익, 쇠가 긁히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시약에 담갔습니다. 순금이라면 그대로 황금빛을 유지해야 했지만 긁힌 부분은 즉시 시커먼 녹슨색으로 변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껄껄 웃으며 팔찌를 유리 진열대 위로 던졌습니다. 아주머니, 장난하십니까? 이거 그냥 제세에 도금한 가짜 금이에요. 고물상에 팔아도 안 사가겠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이거 우리 아들 민준이가 같이 가서 산 거라고요. 보증서도 다 있어요.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반지들을 시험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증서는 진짜일지 몰라도 이 상자 안의 금은 가짜로 바뀌었네요. 도금 기술이 정교하긴 한데 전문가 눈은 못 속입니다. 박 여사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민준 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며 땅 문서를 대신 보관해 주겠다며 그녀의 옷장 열쇠를 빌려갔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자랑스러운 아들, 그녀의 자부심이었던 아들이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몰래 가짜로 바꿔치기해서 도박판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박 여사의 눈앞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 늘 남에게는 약삭빠르게 굴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아들이 결국 그 약삭빠름으로 제 어미를 속인 것입니다. 박 여사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가득한 금은방 한가운데서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후레자식, 내가 내 어미를 죽이는구나. 그리고 그녀는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텅 빈 자개 상자를 붙잡으려 허우적거렸습니다. 마치 부와 효심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놓지 않으려는 듯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벌떼처럼 윙윙거리며 자신의 탐욕에 배신당한 탐욕스러운 여인의 치욕을 콕콕 찔렀습니다. 24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오전 8시 김씨 집안의 저택 앞에 경찰차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은행의 법원 집행관 3명과 관할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은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담보 자산을 회수하고 집을 봉인하는 절차를 집행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기적도 없었습니다.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민준 씨와 박 여사는 이제 자신의 집 앞에서 낯선 사람처럼 서서 집주인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30분 안에 개인 소지품을 챙겨서 나가주십시오. 벽에 붙어있는 가구나 가전제품은 모두 담보 자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낡은 옷 몇 벌을 허둥지둥 챙겨 예전에는 건설 폐기물이나 담았던 낡은 마대, 자루에 쑤셔 넣었습니다. 박 여사는 멍하니 남편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미친 듯한 아쉬움으로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도자기를 가방에 넣으려다 직원에게 발각되어 빼앗겼습니다. 치욕스러웠습니다. 두 모자는 이웃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마대 자루를 질질 끌며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것 봐, 졸부는 저렇게 되는 거야. 악착같이 돈 벌더니 결국 길바닥에 나앉는구나. 안 됐네. 며칠 전만 해도 며느리한테 온갖 욕을 다 하더니 이제 며느리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시어머니는 보따리 싸서 쫓겨나네. 그 말들은 바늘처럼 살을 찔렀고 민준 씨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는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인 랩탄 얼굴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길모퉁이에서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차는 김씨 집안의 대문 앞을 지나며 속도를 늦췄고 뒷좌석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저는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들이 저를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고급스러운 크림색 코트를 입고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를 넣었습니다. 온몸에서 고상하고 우아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통쾌하거나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의 낯선 사람들을 보듯 무심하고 텅 빈 눈으로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민준 씨의 눈이 검은 유리창 너머에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서 마대 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제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저와 그의 사이의 거리는 단순한 차창이 아니라 온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차창이 천천히 올라가 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이바흐는 부드럽게 가속하며 떠났습니다. 뒤에는 값싼 짐더미와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은 철문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황금기의 종말이자 그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치 한 세기가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는 여름이 찾아왔고 자줏빛 라일락 나무 위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다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부엌에서 고개 숙이고 일만 하던 고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양그룹의 금지옥엽 외동딸 윤서연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3년간 묻어두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댁 식구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 캔버스 앞에 서서 익숙한 유화, 물감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잘못된 결혼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우리 엄마는 이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새벽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전을 열 수 있도록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결혼으로 포기하기 전 미술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화가 윤서연의 귀환을 알리는 전시회였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 소꿉친구였고 지금은 유명한 미술 큐레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날 지훈 씨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3년 동안 어디 있었어? 내가 예전에 그리다만 그 그림, 내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거 알아?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민준 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밥을 잘하는지, 시어머니에게 아양을 잘 떠는지만 관심 있었지만, 지훈 씨는 제 서툰 붓질과 제 영혼 속 예술적 감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훈 씨의 등장은 제 마음에 남은 차가운 재를 날려버리는 시원한 바람 같았습니다. 한 번은 지훈 씨와 함께 액자를 고르러 인사동에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게 씌워주었고 그의 어깨 한쪽은 흠뻑 젖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그림이 나보다 더 소중해. 나는 젖어도 마르면 그만이지만 그림이 망가지면 너무 아깝잖아.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게 청춘을 가치 없는 것들과 맞바꿨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에는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해와 평온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 장문을 열고 나온 새처럼 가슴이 가벼워졌고 자유로운 하늘을 향해 날갯짓했습니다. 제가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도시의 어느 어두운 구석에서는 김씨 집안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쫓겨나고 재산이 압류되자 민준 씨와 박 여사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쪽방촌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은 겨우 15제곱미터 남짓이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너덜거렸으며 낮은 양철 지붕은 여름의 열기를 그대로 흡수해 방안을 찜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급 저택에서 최고급 식기에 밥을 먹던 박 여사는 이제 지저분한 공동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씻을 때마다 그녀는 역한 냄새를 참지 못하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거칠고 목소리가 컸으며 아무도 몰락한 사모님인 그녀를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마지막 남은 명품 실크 블라우스를 공동 빨랫줄에 널었다가 바람에 날려 시커먼 하수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이 아까워 소리치며 울고 이웃들에게 시골뜨기들이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결과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여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와 재산을 모두 잃은 충격에 박 여사의 정신은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매일 밤 예전에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나던 새벽 4시만 되면 박 여사는 몽유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결에 일어나 더러운 미니 부엌으로 가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어디 갔니? 일어나서 엄마 전복죽 끓여줘. 오늘은 전복죽이 먹고 싶구나. 그녀는 죽통을 찾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손에 잡힌 것은 어젯밤 먹다 남은 라면이 담긴 찌그러진 양은 냄비뿐이었습니다. 구직에 실패하고 지쳐 잠들어 있던 민준 씨는 어머니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차갑게 식은 라면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고 입으로는 여전히 옛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죽이 참 맛있구나. 이제 다시는 없지 않을게. 민준 씨는 고통스럽게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전복죽 같은 거 없어요. 여긴 쪽방이에요. 그 사람, 이제 없단 말이에요. 박 여사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곰팡내 나는 사방의 벽을 보고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그녀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절한 울음소리는 고요한 밤에 울려 퍼져 쪽방촌 전체의 잠을 깨웠습니다. 이웃들이 소리쳤습니다. 밤중에 웬 곡소리야. 내일 일 나가야 하니까 잠 좀 자자. 늙고 병든 어머니가 허름한 쪽방에서 몽유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민준 씨는 전직 사장이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그는 이력서의 경력란에 김시환과 건설 대표라고 버젓이 적어놓고 시내의 크고 작은 건설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3년간 회사를 운영한 재능과 경험으로 최소한 부장급 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착각했습니다. 그의 금융 스캔들과 태양그룹에 의해 업계에서 퇴출당했다는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 면접장에서 민준 씨가 들어서자 예전에 그에게 술을 따르며 아부했던 인사부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그의 이력서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장난합니까? 투자금을 횡령하고 태양그룹에 찍힌 사람을 누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을 받았다가 우리 회사까지 피해보라고요. 돌아가세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민준 씨는 예전 직원들의 비웃음 소리를 뒤로하고 사무실 건물을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거나 동정 혹은 경멸의 눈빛을 받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막다른 길에 몰린 그는 결국 외곽의 작은 민간 공사 현장에서 하청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무식하고 거친 현장 소장들 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첫 출근 날, 민준 씨는 누렇게 변한 흰 셔츠에 낡은 구두를 신고 진흙탕 공사장을 걸었습니다. 그는 인부들에게 노골적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이, 가짜 사장님. 시멘트 포대 일이 날라.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일당 깐다. 한 인부가 민준 씨의 얼굴에 대고 소리치며 명령했습니다. 민준 씨는 반박하려 했지만 병상에 누워 약값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늘 책상에만 앉아있고 아내가 다려준 깨끗한 옷만 입던 그의 어깨가 고통스럽게 짓눌렸습니다. 점심시간 민준 씨는 임시 가건물 구석에 쪼그려 앉아 퍽퍽한 빵을 씹었습니다. 그는 인부들이 자신에 대해 떠드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저 자식 옛날에 엄청 부자였다며 저택에 살고 외제차 몰고 마누라는 천사처럼 예뻤다는데 멍청하게 마누라를 쫓아내고 젖꼴이 됐지. 이제 정신 좀 차렸으려나. 남 무시하는 버릇 좀 고쳐야지. 한마디 한마디가 소금처럼 민준 씨의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에 뿌려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먹다만 빵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짰습니다. 수치심이 매 순간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배고픔이나 가난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울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몰의 고급 화방에 있었습니다. 곧 있을 전시회 메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수입한 특수 물감이 필요했습니다. 명품 구두를 신고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이너 원피스를 입은 저는 우아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쇼핑몰 지하에 있는 마트 계산대에서 시끄러운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쪽을 쳐다보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낡고 해진 잠옷 차림에 색이 바랜 슬리퍼를 신고 머리는 부스스한 채 허리에 손을 얹고 젊은 계산원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이 비닐봉지 안 산다고 했잖아. 근데 왜 돈을 계산해? 20원짜리 하나를 이 늙은이한테서 뜯어내려고 해? 당장 돈 내놔. 그리고 이 채소도 다 물을 거야. 여기서 아무것도 안 사. 젊은 계산원은 얼굴이 빨개져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이건 환경봉투라서 규정상 유료예요. 이미 뜯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환불은 안 돼요. 박 여사는 듣지 않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고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다가갔습니다. 저의 등장은 마치 후광처럼 호기심 어린 군중들을 갈라놓았습니다. 박 여사는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우아하고 고상한 여인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시골뜨기 며느리라는 것을 탐욕과 뻔뻔함이 본능적으로 솟아오른 박 여사는 자신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고 제게 달려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나다, 내 어미야, 얘야, 내가 너무 힘들다. 내 꼴을 좀 보렴, 배고프고 춥다.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녀의 검고 마른 손이 제 값비싼 실크 원피스에 닿으려는 순간 단단한 팔이 그 손을 막아섰습니다. 제 개인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가볍게 밀어내며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일어나는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두려움이나 인내가 없었고 오직 냉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박 여사와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당신 같은 어머니를 둔 적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박 여사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날 버리지 마.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쇼핑몰의 감미로운 음악 소리와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무더운 초여름, 길모퉁이에 봉황목이 붉게 타오르고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질 때쯤 서울은 특별한 문화 행사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새벽이라는 이름의 그림 전시회를 알리는 대형 포스터가 번화한 사거리, 버스 정류장, 심지어 고층 빌딩의 LED 스크린에까지 등장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어두운 진흙 속에서 굳건하게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가 눈부신 햇살을 향해 뻗어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화가 윤서연, 태양그룹의 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준 씨는 건설 현장 근처의 먼지 쌓인 길가 찻집에 앉아 밍밍한 차를 마시며 길 건너편의 광고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익숙한 이름을 확인하려 애썼고 이내 피우다만 담배를 발등에 떨어뜨리며 경악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서연이. 틀림없었습니다. 저 붓터치, 저 색감. 예전에 그가 살던 저택에서 서연이가 밤마다 조용히 그리던 바로 그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돌아와 그녀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비웃으며 물감통을 엎어버렸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림은 무슨 그림이야? 물감 값만 아깝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간 있으면 집이나 깨끗하게 닦아. 그는 석회가루로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다시 포스터 속 우아하고 고상한 여인의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씁쓸한 대조가 질투와 후회로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가 식충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아내가
사실은 상류층이 앞다투어 찾는 천재 화가였고 그가 어리석게 진흙탕에 던져버린 귀한 보석이었다는 것을 함께 일하는 인부들이 광고판만 멍하니 쳐다보는 민준 씨를 보고 어깨를 치며 놀렸습니다. 왜 예쁜 여자 보니까 꿈이라도 꾸는 거야. 정신 차려, 친구. 저런 여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생 옷깃도 못 스쳐. 민준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뒤틀리고 비참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입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옷깃? 난 저 여자랑 3년을 한 침대에서 잤어. 하지만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신조차 그 과거가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퍽퍽한 빵의 마지막 조각을 씹었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제 그와 서연이의 거리는 돈이나 지위뿐만 아니라 인격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새벽이었고 그는 밤새 내린 비 뒤에 고인 물웅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지만 그것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검은 질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도둑이 되고 가난하면 악한 마음이 싹 트는 법. 가난과 굴욕에 자존심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민준 씨에게는 더 이상 염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늙은 어머니가 냄새나는 쪽방촌에 처박혀 있는 동안 서연이가 명예의 정점에서 빛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오늘날의 위치에 오른 것이 3년간 자신의 아내로 살았기 때문이며 김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신분 덕분에 그런 고통스러운 그림을 그릴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부를 자신과 나눠야만 했습니다. 어둡고 비열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고 그는 불쌍한 실패자에서 혐오스러운 악당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준 씨는 낡은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 유명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돈을 버는 김 기자라는 이름의 악질 기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김 기자를 어두운 골목의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두 남자의 얼굴에 드리운 추악한 계산이 드러났습니다. 민준 씨는 블랙커피 2잔을 시키고 기자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서연이가 아직 며느리였을 때 허름한 옷을 입고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하는 모습이 담긴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증오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 기자님, 세상을 뒤흔들 독점 기사 하나 원하십니까? 요즘 가장 핫한 그 재벌가 화가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그 여자는 제 전처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려울 때 버리고 명예를 탐아 떠난 시골뜨기였죠. 김 기자는 사진을 들고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기름을 본 고양이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낄낄 웃었습니다. 이야, 이거 전시회 개막일에 터지면 대박이겠는데. 요즘 네티즌들이 이런 성공하면 조강지쳐 버리는 스토리에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돈.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탐욕스러운 핏발이 섰습니다. 그 여자가 돈을 토해내게 만들고 싶습니다. 기자님이 기사를 쓰고 전시회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난장판을 만드세요. 명예가 위협받으면 입막음용으로 돈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 둘이 나누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이를 쫓아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뒤틀린 그의 생각 속에서 이제 그는 부자 아내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남편,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여론의 힘으로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예전에 그녀가 인내했던 것처럼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애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고 민준 씨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겁에 질려 자신에게 두툼한 돈다발을 쥐어주는 모습, 어머니가 병을 치료받는 모습, 자신이 다시 세상에 떳떳하게 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날의 서연이는 더 이상 만만하게 괴롭힐 수 있는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독한 바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 만큼
충분한 비바람을 겪었습니다. 새벽 전시회 개막일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현대미술관은 궁전처럼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값비싼 화환들이 입구부터 로비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백합과 장미 향기가 어우러져 거리 전체를 향긋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석한 손님들은 모두 저명 인사들이었습니다. 미술평론가, 성공한 기업가, 연예계 유명인사까지 모두가 우아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웃음소리와 감미로운 실내악이 어우러져 고급스럽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서연이의 등장은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섬세한 연꽃 자수가 놓인 순백의 실크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뜨렸고 가벼운 화장을 한 얼굴에서는 역경을 이겨낸 여인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풍겼습니다. 그녀는 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분하고 감성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그림들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라 제가 직접 주워 모아 다시 붙인 제 영혼의 파편입니다. 저는 이 그림들을 통해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여,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향기를 잃지 않는 연꽃처럼 사십시오. 아래에 앉은 관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계신 엄마는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오늘처럼 환하게 웃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 공간에서 저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철문 밖에서는 어둠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김 기자는 일찌감치 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낡은 옷을 입고 버림받은 남편 역할을 위해 일부러 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이도록 꾸몄습니다. 김 기자는 라이브 방송을 할 준비를 마친 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기 위해 로비로 돌진하려 했지만 계단을 오르자마자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이 경호팀은 바로 저희 엄마가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전 사돈댁의 비열함을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초대장이 없으시면 행사를 방해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경호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단단한 팔은 민준 씨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민준 씨는 반짝이는 유리문 너머의 안을 쳐다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자신보다 훨씬 세련되고 부유한 남자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질투와 굴욕이 그의 마음속에서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는 길 잃은 개처럼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 기자에게 눈짓하며 플랜 B, 즉 정문에서 난동을 부릴 계획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천국의 문턱에서 가로막힌 민준 씨는 자신의 극단적인 뻔뻔함으로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미술관 정문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한 것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여보,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부자가 되더니 이 조강지처 남편을 잊은 거야? 늙은 어머니는 집에서 약 살 돈도 없이 아파 누워있는데 너는 여기서 와인을 마시고 실크 옷을 입고 있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야? 그의 울음소리는 장엄한 분위기를 깨뜨렸고 지나가던 사람들과 로비로 들어가던 손님들이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김 기자는 즉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눈물인지 침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민준 씨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는 촬영하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해설했습니다.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재벌가 화가 윤서연의 실체는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부자를 퇴사간 배신자였습니다. 지금 이 불쌍한 남편이 늙은 어머니를 살릴 돈을 구하기 위해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서 가난한 사람의 정의를 되찾아주세요. 라이브 방송은 순식간에 수천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서연이를 욕하는 악성 댓글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호기심 많은 군중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어 도로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의심과 경멸의 눈빛이 화려한 건물 안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사람들이 모이자 더욱 신이 나서 연기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몰래 간직해온 낡은 결혼사진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부부였습니다. 제가 파산했을 때 그 여자는 저를 속여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와줘. 돈은 필요 없어. 그냥 어머니 한 번만 뵈러 와줘. 그의 뻔뻔한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 자신도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로비 안까지 바깥의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걱정스러운 눈빛이 제게 쏠렸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럽게 제 손을 꼭 잡고 경호원들에게 소란을 잠재우라고 지시하려 했습니다. 지훈 씨도 저를 보호하려 다가왔습니다. 내가 나가서 처리할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사람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피하는 것이 저 비열한 비방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침묵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그 어두운 과거가 제 눈부신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한복 옷고름을 바로잡고 고개를 든 채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무전기로 경호팀장에게 문을 열어 저 사람의 마지막 연극을 내 앞에서 끝내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울부짖던 민준 씨는 제가 나타나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꿰뚫어보며 가만히 서 있었고 그는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김 기자는 제가 나타나자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제 얼굴에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남편 앞에서 보이는 저 오만한 태도를 보십시오.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흥분한 누군가가 제게 물병을 던지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앞으로 기어오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말이든 해봐.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필요 없다고 말해. 하지만 어머니는 버리지 마. 저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어판 옆에 서 있던 기술자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러자 전시회 포스터를 비추던 거대한 LED 스크린이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흑백 영상이 현장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과 라이브 방송을 보던 수만 명의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김씨 집안 저택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섣달 그댐 오후 민준 씨와 박 여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제가 만약을 대비해 오래전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박 여사가 뜨거운 전복죽을 바닥에 엎어버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깨진 그릇 조각을 줍기 위해 무릎 꿇은 며느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절정은 민준 씨가 위층에서 내려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내의 뺨을 세차게 때려 그녀를 쓰러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소리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동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끄럽던 군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간이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욕하던 사람들은 이제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들은 화면을 보고 다시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적나라한 진실이 모두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김 기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라이브 방송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터넷의 댓글은 맹렬한 속도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에 가정폭력이잖아. 알고 보니 저 남자가 쓰레기였네. 아내를 저렇게 때려놓고 뻔뻔하게 동정심을 유발하다니. 수군거림은 욕설로 바뀌었고 이번에는 여론의 화살이 민준 씨를 향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공간의 못을 박는 듯했습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원하셨죠. 이것이 바로 저의 정의입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받은 것은 3번의 발길질과 연말의 뺨 한 대였습니다. 그는 제가 어려울 때 남편을 버렸다고 했죠. 아닙니다. 저는 그가 제 인격을 짓밟았을 때 떠났을 뿐입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에요. 민준 씨는 대형 스크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자신의 흉포한 얼굴을 본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피해자라는 가면이 찢겨나가고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인격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민준 씨는 경멸의 시선에 둘러싸인 채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그에게 혐오스러운 눈빛을 던졌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의 바로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맥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비 안에서 젊은 남성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잘생긴 얼굴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동생 혜준이었습니다. 더 이상 병상에 누워있던 연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혜준이는 이제 폭풍우를 이겨내고 굳건히 자란 어린 나무처럼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와 불타는 눈빛으로 민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짐덩어리라고 비웃었던 처남을 알아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혜준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준이는 달려들어 민준 씨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퍽, 강력한 어퍼컷이 민준 씨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혔고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코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군중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속으로는 그 주먹이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혜준이는 굳건히 서서 옛 매형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주먹은 우리 누나를 위한 거야. 너랑 내 엄마가 3년 동안 우리 누나를 괴롭힌 대가야. 우리 집에 남자가 없는 줄 알았어? 우리 누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줄 알았냐고. 민준 씨는 얼굴을 감싸쥐고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팀이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다가와 민준 씨와 김 기자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얼굴은 멍들고 비참한 모습으로 연행되는 민준 씨를 보며 저는 통쾌함보다는 마음속에서 씁쓸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소중함을 모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열한 수단으로 되찾으려 하는구나. 참으로 가련했습니다. 혜준이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저를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이제부터 누나를 건드리는 놈은 누구든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동생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온 청춘을 바쳐 지켜왔던 작은 동생이 이제는 제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되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비정한 세상 속에서 혈육의 정만이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어두운 골목의 허름한 쪽방에서 박 여사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액정이 깨진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와이파이를 훔쳐 아들이 정의를 되찾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민준 씨가 울며불며 하소연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번에는 옛 며느리가 꼼짝없이 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증거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녀가 늘 남들 앞에서는 숨겨왔던 사납고 악랄한 모습이 온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박 여사는 민준 씨가 주먹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 수천 개의 댓글이 자신의 가족을 악마, 쓰레기라고 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 늙은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피가 머리로 쏠리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혀가 굳어 입가에서 침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축축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손발이 경련을 일으켰고 휴대폰이 머리맡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민준 씨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장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3년간 고독하고 차가웠던 세월. 주변 이웃들은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입만 열면 욕을 하는 늙은이에게 이미 질릴 대로 질려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서야 고물을 줍던 할머니 한 분이 활짝 열린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쓰러져 있는 박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불쌍히 여겨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그녀를 가장 가까운 공공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그녀가 한때 며느리를 문병 가겠다고 꿈꿨던 호화로운 국제병원과는 천지 차이인 곳이었습니다. 병원은 소독약과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병원비를 내지 못해 복도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정신을 차렸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고 입이 돌아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차가운 흰 벽과 무심한 낯선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아들도 없었고 죽을 떠먹여줄 효심 깊은 며느리도 없었으며 에어컨이 나오는 개인 병실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짰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악행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과응보는 다음 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현생에 찾아왔습니다. 손 쓸 틈도 없이 빠르고 잔혹하게 민준 씨는 공공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혐의로 3일간 구류되었습니다. 풀려났을 때 그의 모습은 유령처럼 초라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내나게 들어가 시커멓게 변했으며 입고 있는 옷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쪽방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으며 혈전 제거 수술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비는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의 그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한때 형제 같았던 친구들, 그에게 술잔을 올리던 사업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정한 거절과 비아냥뿐이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이제 끝났어. 누가 자네랑 엮이겠나. 나한테서 떨어져. 괜히 나까지 피해보겠네. 아무도 그에게 단돈 10원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는 지금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저를 떠올렸습니다. 3일 내내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일하는 태양그룹 본사 건물 앞에 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고육지계가 제 마음을 움직이길 바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고 경비원들이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그는 끈질기게 버티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서연 씨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저는 건물 고층에서
유리창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빗줄기 속에서 민준 씨의 모습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이 문을 당당하게 지나가며 경비원들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남자의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통쾌함은 없었고 오직 공허함과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막다른 길을 선택한 한 인생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옆으로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 사람 저기서 3일째 저러고 있어. 저렇게 비 맞다가 쓰러지면 곤란해질 텐데.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아래에서 본 차가운 이미지를 씻어냈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비서님께 내려가 보라고 하세요. 저는 저 사람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박 여사님도 한때는 제 시어머니였어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죠.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완전히 끝낼 거예요.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으며 도시의 먼지와 사람들의 추악한 계산까지 모두 씻어내려는 듯 민준 씨는 여전히 그곳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고 흠뻑 젖은 옷이 앙상한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행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가난과 두려움에 완전히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늙은 어머니와 제가 동정심에 돈 몇 푼이라도 던져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뿐이었습니다. 건물의 자동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는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내려온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온 사람은 지훈 씨의 비서, 근엄한 얼굴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 씨 앞에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붉은색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붉은색은 보통 행운과 재물을 상징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기묘한 풍자의 색을 띠었습니다. 민준 씨는 추위에 떨고 퍼렇게 변한 주름진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나 수표가 들어있을 거야. 얼마가 됐든 병원비를 내기에는 충분할 거야. 그는 서둘러 봉투를 뜯었습니다. 빗물이 튀어 봉투 가장자리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나 수표가 아니었습니다. 얇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그는 빗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병원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에 제 동생 윤혜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은 민준 씨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5천만 원, 1억 원, 심지어 수술비와 특수 약값으로 2억 원이 넘는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영수증 뭉치의 총액은 지난 3년간 거의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수증 뭉치 아래에는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제 글씨체는 여전히 단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똑똑히 봐. 이건 내가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 내 돈으로 지불한 금액이야. 당신의 아내로 살았던 3년 동안 난 당신 집에서 단돈 10원도 가져가지 않았고 시장 돈 한 푼도 빼돌리지 않았어. 당신은 나를 식충이라고 했지. 이게 내 대답이야. 민준 씨는 읽는 동안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다음 문장은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는 내가 익명으로 병원의 부르 환자 지원기금에 수술비 전액을 기부했어. 이것이 내가 한때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당신이 애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빚을 청산하고 싶어서야. 이걸 받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는 이제 완전히 남이야. 모든 인연은 끝났어. 민준 씨는 종이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짠맛을 내며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빗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는 이 봉투가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내려진 무기징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운명을 탓할 핑계까지도. 저는 잔인할 정도로 정정당당하게 그의 어머니 목숨을 돌려주는 대신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고 쏟아지는 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공병원의 회복실은 소독약과 사람들의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6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려 했지만 왼쪽 몸이 돌처럼 무거웠고 입이 돌아가 의미 없는 소리만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들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민준 씨는 침대 옆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축축했고 눈은 깊게 패여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난 것을 본 민준 씨는 그녀의 움직일 수 있는 손을 잡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고비는 넘겼다고 하셨어요. 박 여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묻고 싶었습니다. 수술할 돈이 어디서 났니? 그녀는 집이 망해서 밥그릇조차 이가 빠졌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수천만 원이 어디서 났을까? 어머니의 눈빛을 이해한 듯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 주머니에서 제가 보낸 젖은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빗속에서의 만남, 돈 대신 제 자존심이 담겨있던 붉은 봉투에 대해서 그는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그 사람이 자선기금으로 돈을 냈대요. 어머니를 살려줬지만 이제 모든 인연은 끝났다고 했어요. 박 여사는 서연이라는 이름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제 동생의 병원비 영수증을 보고 제가 조용히 지불한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보고 비로소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매일같이 시골뜨기, 식충이라고 욕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진짜 황금 광산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어리석게 문 밖으로 걷어차버린 탄탄한 재력을 가진 여성이었다는 것을. 후회가 박 여사의 마음속에서 솟구쳤지만 고통스럽게도 그것은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가 방금 진흙탕에 보석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울음소리는 애처롭고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눈뜬 장님이었다는 것을 원망했고 전복죽 몇 그릇, 푼돈 몇 푼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노후의 안락한 삶을 잃어버린 자신을 증오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숨은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사람의 자선으로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분은 죽음보다 더 굴욕적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손을 들어 영수증 뭉치를 치우려 했지만 팔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초라함과 무력함을 보고 이제부터 자신이 쓸모 없어진 아들에게 평생의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약, 빚, 그리고 냉대로 가득한 잿빛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베개로 흘러내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남은 인생처럼 짰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민준 씨에게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비된 늙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여전히 독촉하는 사채 빚의 압박은 그의 마지막 남은 희미한 의지마저 짓밟았습니다. 민준 씨는 잦은 지각과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건설 현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직업을 잃고 수입원이 끊기자 그는 잔인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술에 의지했습니다. 매일 저녁 쪽방촌의 좁은 골목으로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골목 어귀의 포장마차에 멍하니 앉아있는 민준 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티셔츠를 입고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였으며 눈은 술기운으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싼 소주를 마셨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병에 담긴 술을 속이 타들어갈 듯 마셨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 기운이 오르면 그의 헛된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앉은 누구에게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쿵쿵 치며 혀가 꼬인 채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사장이야. 내 마누라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화가 윤서연이야. 옛날에 그 여자가 내 발을 씻겨줬다고 내가 쫓아낸 거야. 내가. 주변에 앉아있던 인부들과 오토바이 기사들이 그 말을 듣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 땅콩 껍질과 병뚜껑을 던졌습니다. 헛소리 그만해, 친구. 마누라가 화가인데 당신 꼴이 이게 뭐야? 거짓말 좀 작작해. 술값은 있고. 조롱을 당하자 민준 씨는 화를 내며 싸우려 했지만 비틀거리다 테이블 밑으로 쓰러졌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며 직원에게 그를 쓰레기처럼 밖으로 끌어내라고 시켰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재수 없으니까. 민준 씨는 길가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얼굴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입으로는 여전히 제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집에 돌아가게 해줘.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옛 동네를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 병을 찾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였습니다. 한때 말끔하고 세련됐던 남자, 전복죽 한 그릇 때문에 제 뺨을 때렸던 남자가 이제는 고물 줍는 사람들과 빈캔 하나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통쾌함은 없었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씁쓸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고 이제는 사회의 변두리에서 유령처럼 떠돌며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한 사람들의 경멸과 냉대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몰락과는 정반대로 제 삶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눈부시게 만개했습니다. 새벽 전시회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저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재능 있는 여성으로서의 입지를 굳혀주었습니다. 제 그림들은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고 수집가들은 기록적인 가격에 제 그림을 사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림 판매 수익의 대부분을 여성, 특히 이혼이나 가정폭력을 겪고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을 때의 그 막막하고 의지할 곳 없는 기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고기가 아닌 낚싯대를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저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주말이면 저는 지원센터를 찾아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던 언니,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난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3년 전에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믿음의 불씨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입가에 다시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작은 빵집, 옷가게, 노점상을 여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탄생의 여정에는 늘 지훈 씨의 조용한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요란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믿음직한 동반자처럼 조용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재단 관리를 돕고 서류 절차를 처리해 주었으며 제가 그림 앞에서 지쳐 있을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비가 땅에 스며들듯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피어났습니다. 공허한 맹세는 필요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우리가 함께 호숫가를 산책할 때 지훈 씨가 멈춰서서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에게 화려한 삶을 약속하진 않을게. 그건 네가 이미 스스로 이뤘으니까. 다만 네가 뒤돌아볼 때마다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약속할게. 저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수많은 상처로 굳어졌던 제 심장이 마침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하고 굳건한 박동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적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충만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서울거리에 설이 돌아왔습니다. 봄의 기운이 골목마다 스며들며 북쪽 지방 특유의 싸늘한 냉기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저는 더 이상 시댁의 차가운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붉은색 벨벳 한복을 입고 실크 스카프를 두른 채 지훈 씨와 함께 여유롭게 꽃시장을 거닐었습니다. 주변은 복숭아꽃, 귤나무, 그리고 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가볍게 잡고 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행동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노동자들이 잠시 쉬고 있는 한적한 길모퉁이를 지날 때 제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늙은 나무 아래 한 중년 남성이 낡은 오토바이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색이 바랜 배달 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퍽퍽한 빵을 씹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반쯤 마신 생수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렸고 덥수룩한 수염이 예전의 잘생긴 모습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변했어도 고개를 숙인 그 모습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의 민준 씨, 제가 만든 음식을 시골 음식이라고 비웃었던 그가 이제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차가운 빵을 씹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놀라움이 당혹감과 극심한 수치심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헬멧을 푹 눌렀어 꾀죄죄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지만 낡은 오토바이는 계속 덜컹거리기만 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먹던 빵을 더러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마침내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렸고 그는 도망치듯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등 뒤에는 처참한 굴욕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자신의 비참함을 스스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훈 씨의 손을 가볍게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요, 오빠. 올해 꽃은 정말 예쁘네요. 섣달그치의 오후 부모님의 저택은 화려한 불빛과 은은한 향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년간의 방황과 인내 끝에 올해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가사도우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업계에 거물인 아버지는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조상님께 올릴 제사상을 닦으며 흥얼거리셨습니다. 동생 혜준이는 분주하게 오가며 과일을 날랐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며 과거의 모든 어둠을 씻어냈습니다. 차려진 명절 음식은 진귀한 산해진미가 아니라 설날의 정취가 묻어나는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떡국, 김치, 전, 그리고 만둣국,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끓어오르는 전골의 온기와 혈육의 정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쫄깃한 떡을 하나 집어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먹어라, 딸아. 지난 몇 년간 내가 고생이 많았지. 예전에 너를 더 강하게 말리지 못해서 내가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딸이 진짜로 돌아온 것을 축하한다. 우리 집 문은 언제나 너를 위해 활짝 열려 있단다. 저는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김씨 집안에서의 설날을 떠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 난 뒤 저는 부엌에서 남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식충이라는 욕설과 경멸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집에서 저는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큰 저택이나 고급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너그러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지훈 씨도 그 식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새우를 까주고 음식을 집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지훈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딸이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겨울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붉은 와인잔을 들고 사랑하는 얼굴들을 둘러보며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신성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하늘에 조용히 감사드렸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도시 외곽, 외로운 노인이나 자식들이, 돌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머무는 평범한 요양원에서 박 여사는 고독하게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오토바이 배달로 빚을 갚으면서 반신불수가 된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녀를 이곳에 모셨습니다. 좁은 공동병실에는 쇠침대 6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소독약 냄새도 곰팡내와 노인들의 병든 냄새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얇은 담요를 덮고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에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너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겨우 들러 요양원비를 내고는 황급히 떠났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같은 방의 노인들도 그녀와 말을 섞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중얼거리거나 까닭없이 짜증을 냈기 때문입니다. 방구석에는 낡은 텔레비전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곳 노인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날 텔레비전에서는 설 특집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한대형 그림 전시회 현장을 비췄습니다. 화면에 화려한 모습에 제가 관계자들과 함께 웃으며 개막식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는 저를 보고 흐릿했던 눈이 이상한 희망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텔레비전을 가리키고 약을 나눠주러 온 간호사를 흔들었습니다. 네, 내 며느리야. 제 화가야. 돈 엄청 많아. 곧 나 데리러 저택으로 올 거야. 간호사는 그녀를 안타깝게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또 헛소리 하시네요. 할머니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며칠 전에 아드님은 요양원비도 밀렸다고 사정하던데요. 약 드시고 주무세요.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진실은 미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매일 밤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밤, 고독하고 차갑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내던져버린 행복에 대한 미련을 품은 채 설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지붕 위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발코니로 나가 새해의 첫 햇살을 맞았습니다.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고 하얀 솜털 구름이 희망을 가득 실은 조각배처럼 유유히 떠다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가슴 가득 차오르며 지난날의 모든 찌꺼기를 씻어냈습니다. 저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적한 거리, 새싹이 돋아나는 푸른 가로수들. 저는 3년 전에 서연이를 떠올렸습니다. 약하고 사랑에 얽매여
거짓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폭력과 경멸을 감내했던 소녀. 그리고 오늘날의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며 성공의 정점에 서서 진정한 사랑에 둘러싸인 여인. 저는 폭풍우를 지나 무지개를 찾았고 어둠을 지나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 씨나 박 여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용서는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평온해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가 다가와 제게 따뜻한 스카프를 둘러주고 옆에 서서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굳건했고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새벽이 참 예쁘네요, 오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호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볼 때가 가장 아름다워. 새해, 새로운 여정.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과거는 문 뒤로 닫혔습니다. 제 눈앞에는 넓고 탁 트인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이 밝았고 새로운 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